윤석열의 수사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조문 가서 사죄해도 부족한데 거기서 수사 다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흉측해요. 와, 이 악마 아닙니까, 악마. 내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조이대 그리고 판사들이 이번에는 자기들 기득권과 관련된 일이니까 다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군 인권센터가요, 이번 계엄에 직접 참여한 계엄군이 군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났다. 사이다 헤드라인. 자, 그리고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PD수첩에서 윤석열 검사 시절에 어떤 정말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거기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예. 오창익 사무국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아, 윤석열 때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거 아니냐. 근데 국가기관의 통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언론 보도 나온 걸 다 셌습니다. 일일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포털 검색도 하고 언론재단 사이트 들어가서 세 가지고 수사받다가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 그러니까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검찰이 한 70%, 경찰이 30%인데 경찰은 사건 건수가 많잖아요. 건수 그렇죠. 대비해 보니까 검찰에서 죽은 게 98%, 경찰이 2%고요. 그러니까 순도로 하면 98대 2가 되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소위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 하면 역시 7대 3입니다. 보수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물론 계시고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해봤더니 대충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죄 추궁하겠다, 너 가족, 뭐 너 부하 이런 식으로 수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끝나지? 내가 끝낼 수도 없고 끝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고 이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또 확인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강압적 수사를 받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뭐 최소한 죄송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악마의 악마를 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주변 사람들 왜 자꾸 죽지? 이런 식으로 마치 이재명과 사망이 관련 있는 것처럼 또 프레임 전환시켜버립니다. 악마의 악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견디기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보여줘요. 제가 그 PD수첩에서 말씀드렸던 사례는 대기업 건설사 사장님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법대 나왔어요. 근데 조사받는데 자기 아들보다 어린, 이게 옛날 분들은 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나이도 검사들 나이도 중요하거든요. 어린 친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검사님 몇 시간 받다 보니까 화장실 좀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쌍욕하면서 이게 피크닉 왔는지 알아? 하면서 이 자리에 싸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싸요? 참았죠. 근데 참을 수 없는 게 변이잖아요. 이건 뭐 자기가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바지에 실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몇 번씩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별일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왜 별일이 아닙니까? 그게 뭐 어떤 사람에게는 별일이 맞아요. 모욕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저 불고 대성통곡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한 대도 때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고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가혹행위고 그렇죠. 이런 일들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저런 짓을 해놓고 그냥 뭐 자기가 무슨 잘했다는 영광처럼 떠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죄 지은 거 없어도 검찰한테 한번 찍히면 인생 망가진다고. 그렇습니다. 그걸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윤석열의 수사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조문 가서 정말 그 사죄해도 부족한데 거기서 수사 다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수사는 원래 이런 겁니다. 유가족들한테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빈소에서요? 야, 나는 진짜 흉측해요. 와, 이 악마 아닙니까, 악마. 그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검찰 수사 중에서도 특수부라고 불리는 검사들이 한 수사가 무죄율이 더 높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배 정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과잉되게 수사하지만 사실 기소가 목적이었지. 그렇지. 진짜 뭐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수사들이 많다는 의미인데 상당히 뭐 그런 것들은 싫어. 그래놓고 검사는 마치 엄청나게 수사를 잘하는 존재인 것처럼 경찰은 검사가 없으면 수사를 아예 안 하는 아주 미개하고 게으르고 능력 없는 존재인 것처럼 계속 그 프레임을 작동시키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사법시험하고 변호사 시험, 요새는 이제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인데 수사라는 과목이 시험 과목이 없어요. 이 얘기를 자주 해주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얘기를 자주 해주셔야 돼. 입사한 다음에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잘해 보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권한이 워낙 세니까 상대를 요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쎄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실제로 만약 시험을 본다거나 우리가 아니 수사 가지고 시험
시험 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범인 잡기 이런 거 뭐 문제를 내가지고 야 대표 선수 10명씩 뽑아서 한번 해볼까 하면 택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검사가 뭘 수사를 네. 사법 시험에도 이제 수사라는 과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사법연수원에서도 수사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야 돼. 범죄 기록을 보고 공소장을 쓰는 연습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만약에 검찰이 조금 더 뛰어나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법률 적용을 하는 그게 법률 역할이죠. 적용을 하는 예. 요 과정, 기소하기 위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요 과정은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반면에 경찰은 수사라는 과목이 있고요. 수사를 공부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년제 경찰 대학 물론이고 경찰 행정학과도 전국에 한 120개 대학 넘게 있는데 다 수사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다르죠.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 한 사람.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이 내가 훨씬 더 잘한다라고 말하는 건 네. 근거에 권한이 몰려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 수사 윤리나 이런 거를 뭐 교과서나 이런 걸로는 전혀 안 배우고 법조윤리 배우죠. 법조윤리. 일반 윤리. 그러니까 법조 일반 윤리.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도 상당 부분 검찰 수사관들이 할 때가 더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굉장히 또 중요한 그렇죠. 이야기 네. 잠깐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큰일 났네. 이거 얘기하려고 모셨는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빨리 할게요. 네. 네. 이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네. 원래부터 논의가 되어 왔지만 불이 확 붙은 거는 최근이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기현이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윤석열 풀어줬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기현이가 내란 재판 지연시키고 있잖아. 네. 지기현이가 중계도 하지 않고 있잖아. 지기현이는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희대의 난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잖아.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 조희대, 한덕수,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충식 이 넷이 만나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녹취가 있었거든요. 이거 사람들 또 다 까먹었어요. 네. 다 맞아, 까먹었다고. 까먹었어요. 까먹지 말라고 다시 한번 그 녹취 한번 잠깐 또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소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입니다.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차우장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표 대의원님하고 정치원으로 다 해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의혹이한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와, 자 지기현 문제 심각하죠? 네. 조희대 문제 심각하죠? 네. 게다가 또 한덕수는 내란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실제로 시도 아니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 기각시켰잖아. 그렇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사법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자 내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조희대 그리고 판사들이 이번에는 자기들 기득권과 관련된 일이니까 다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9월 10일 지난 금요일에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려 7시간 30분 동안 네.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먼저 큰 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 정리해 주시죠. 자, 그날 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해서 법원장들의 입장 이겁니다. 최고 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이고 개선 논의에 있어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다. 우리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된다. 네, 사법권 독립 이거 거의 맞는 키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 독립이란 단어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때 그 파기환송 그 사건이죠. 파기환송 받은 서울 고등법원 판사가 그 처음에 재판을 하기로 했다 재판을 연기할 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 그럼 법원 안에 영향과 간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에. 그렇죠. 네. 어떤 주문이 있었다는 걸 읽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관이 하나하나의 법관들이 독립돼서 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법원 인사 신경 쓰지 않아야 되고 대법원장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정치 권력이나 뭐 검찰 권력이나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줄까가 중요한 쟁점이지 네. 사법부라는 부서 그러니까 뭐 행정부, 입법부 같은 사법부가 독립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상권 분립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등식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네. 국민이 주권자인데 주권자가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막혀 있거든요. 기껏해야 대통령을 통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거 하나, 대법원장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받는 거 하나 정도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다 제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장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 말고 전혀 개입의 여지가 없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법에서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가 잘 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재판도 국민이 합니다. 배심 참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그래서 그냥 자문 정도 구하는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민주공화국에서 국민과 무관한 권력이 자기들끼리만 뭘 해보겠다. 근데 정말 잘하면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정말 대선 결과를 날려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랬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만. 네. 대통령 당선된 거 법원 덕분 아니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원도 있었어요 최근에. 네. 네. 하여튼 그러고 그 다음에 주기현 사건만 해도 그래요. 예를 들어 윤석열을 탈옥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무후무하잖아요. 네. 그러면 법원장에도 누구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지만 우리 법원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앞으로 신문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한이더라도 우리는 시간이다. 네. 라고 앞으로 계속 간다라고 말하면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부는 끊임없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잖아요. 국민이 궁금한 데 대해서 설명하고 국민이 의아해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이 자기들 권한만 좀 건드릴 것 같으면 대법관 증원은 많지는 않고 4명 정도는 받아들일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정말 도발적이죠. 고맙습니다. 강론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나누겠고요. 빨리 가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독립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사법부라는 걸 독립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재판의 독립이고 재판의 독립이라는 건 법관이 독립해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독립이라는 것이 바깥에 의해서 침해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침해되고 있다는 의심을 저희들이 갖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판사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그런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내부에서 행사해서 그렇죠. 재판의 결과를 왜곡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도 내부에서 그런 간섭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주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 최소한의 개입은 뭐냐? 법관이 아닌 사람 법관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법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법관 중에 이 사건을 누가 담당하느냐는 사건 배당에 또 다른 하나의 별개의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배당만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법관이 어떤 판단을 내는데 직접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지나치다. 네. 나는 진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 뭐만 하면은 사법부 독립 맞는 키잖아. 네. 근데 사법부 독립을 가장 적나라하게 침범하고 침해하는 것이 계엄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그냥 다들 닥치고 있었잖아. 아 맞네. 그거는 그냥 아예 대놓고 침해하는 거거든. 가장 적나라한 방식으로. 맞아요. 그때는 닥치고 있었잖아. 맞네요. 근데 지금은 마치 뭐 넥타이 매고 지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처럼 7시간 반 동안 이런 게 나는 역겹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표현은 조금 인권에 맞아요. 안 개엄 아니 역경 뭐 괜찮습니까? 반인권적이지 네, 않습니다. 자꾸 눈치 보이네요. 계엄이 성공했다면 진짜 사법부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원 내부에서도 이 내란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내야 된다는 소수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그러나 안 했죠. 안 했잖아. 아니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 보내서 입장 대신해서 낸 거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때도 안 천대엽 했잖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 심지어 야 자기 동료 판사를 잡으러 다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올라가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거는 네. 그때 뭐라고 했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와 했어요. 맞아요. 기억나.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 이를테면 80년 5월 항쟁 때 한번 보세요. 5.18 때 시민군이 이 총을 가지고 있었죠. 칼빈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민군이 관할하는 지역에 경찰서 하나 습격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시민군들이 굉장히 민주 의식이 높아서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국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네. 있어요. 공무원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경찰관이 말하면 좀 들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완전히 깨버린 거거든요. 그 폭도들이 그거 초유의 엄청난 상태이고 사건이에요. 어떻게 정말 법원을 공격한다는 건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도 상상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법원의 반응은 네. 남의 일이에요. 맞습니다. 부구경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이 있나? 그리고 그냥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몹쓸 짓을 하려고 찾으러 다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장 발부 판사를 이 중요한 정말 국헌 질서를 문란시키는 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 말 안 했던 사람들 그렇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때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본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그거에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왜 너네들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 너네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맞아요. 아 진짜. 아까 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법원에서는요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 별로 안 씁니다. 대신에 대법원장이 바뀌잖아요. 그들의 표현이 따로 있어요. 조이대 코트라고 합니다. 지금 법원은.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라는 것처럼 조이대 코트, 양승태 코트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이 대법원장이 누군지가 법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독립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이 판결을 독립한 게 아니라 조이대의 독립인 거예요. 지금 독립주가인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7시간 법원장 회의했다고 했죠. 네. 사실 저 법원장들 중에서도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이대한테 반기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구조예요 지금은. 판사들은 개별 판사의 법원의 지원장의 눈치를 보고 왜 인사권을 다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판사들은 지원장 눈치 보고 평판사들은 지원장들은 대법원장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법부 독립이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법원장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고등부장 승진제도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판사들 줄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와서는 그런 구조가 유지돼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 그래서 법원장을 호선제로 바꾸고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조이대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양승태 시절과 같은 시스템을 갖춰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이대가 사실상 법원 내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양승태 시절에 그 법관들 체육대회 하는 거 보셨어요? 법관들이 나와서 대법원장 앞에서 재롱 떱니다. 그래요? 네. 판사가 그 영상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황당합니다 진짜. 뭐 춤추고 이런 거. 네, 일반 회사에서도 그러지 않는데 판사들이 나와서 우리 대법원장님 뭐 이러면서 춤추고 그래요. 그럴 때 사회를 열심히 봤던 사람이 직위원이에요. 그래요? 사실. 진짜. 그래서 모르셨나?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내부에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일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균형을 잡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판사들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판사들은 자기 재판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재판 독립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양승태 시절 얘기를 하시니까 양승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후배 판사들한테 선배 판사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선배 판사들 곤란하게 하지 대법원에서 이미 판례를 만들어 놓은 거 자꾸 딴판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독립이 아니지. 그런 식의 문화라니까. 그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법원에 굉장히 행정처에 센 한 분하고 술을 먹게 됐어요. 별로 좀 원치 않는데 하도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황당한 일이 처음에 1대1로 이렇게 마시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제 동기들, 연수원 동기들, 대학 선후배 판사들을 다 전화로 부르는 거예요. 그 밤에. 여기저기 다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의 한 10명 넘게 앉아서 저 혼자 상대하면서 술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엔 가능했던 거예요. 밤에라도 법원행정처에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 판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군대보다 센 분위기, 일반 회사보다 센 분위기. 근데 뭔 독립을 얘기해? 그러니까 뭔 독립을 얘기하냐고요. 그들 독립국가의 수장. 그러네. 조이대. 그거 외친 범에 내 영역인데 내 땅인데. 이거는 그 성역화지. 사법부의 성역화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죠. 그래서 황당하지만 대법관 숫자 늘리면 서초동에 땅 사야 되니까 일조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그 내 땅인데 내 나라인데 이거를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이게 발상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 자, 그럼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법원장들의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의원님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래요. 네. 불안해가지고 죽겠네. 자, 대법관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네, 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 살펴볼까요? 단기간에 대규모 사법자원이 대법원에 갑작스럽게 집중이 되면 사실시민 1, 2심 재판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 그 근거가 뭔데? 4명은? 4명 정도. 4명 근거는 뭔데 이놈들아? 아니 얘네들은 맨날 그동안에 대법원에 너무 사건이 많다고 힘들다. 완전히 징징댔었거든요. 양승태가 그래서 그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상고부분 우리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상고부분 좀 만들어달라고 그걸 로비하다가 그 사달 난 거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이놈들? 사실은 이제 대법관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예우나 이런 것들 조금 낮출 수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존에 받았던 대로 지원받고 예우 받으려면 4명 정도 늘리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좀 국민들의 정서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을 늘리면은 상고심에 너무 많은 사건이 몰린다. 내가 그래서 명언을 하나 남겼었잖아요. 네. 화장실 많이 만들면 똥 많이 싸냐. 엄청난 명언. 요거는 반권적이지도 않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기가 막힌 제 명언. 안 웃겨. 와 이런 교육감 바로 좋았는데. 고민이 안 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보니까 막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 체육 왕국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조이대예요. 제가 조이대입니다. 불렀어. 애드립 독립권 침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대법관 한 명이 1년간 담당하는 사건이 15,000건. 한 명이. 그 한 명이 자기가 주심으로 보는 사건은 한 4,000건.
그래서 이 경무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줄여준다는데 왜? 네, 어떻게 이걸 다 봅니까? 오늘 좋은 자료가 나왔는데 전현희 의원 통해서 나온 겁니다.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대법원이 최근 10년 동안 선고한 180개의 전원 합의체 사건의 평균 심리 기간이 994일이에요. 1000일 동안. 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34일만. 와. 빨리. 그러니까 뭐 30배 차이죠. 와. 어떤 선택인 거죠. 어떤 사건은 그렇지. 30일 만에 끝내고 어떤 사건 이게 평균적으로 994일이니까 와. 1000일이 훨씬 넘는 것도 그러네요. 있는 거죠. 994일? 네, 하나의 사건 대법원에서만. 그러니까 명찰 본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죠. 와. 아니 이거는 사법이라는 게 서비스여야 하거든요. 기본도 맞습니다. 행정도 서비스고 의회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맞습니다. 수행하잖아요. 근데 서비스라는 건 뭐냐 헌법 규정대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돼요. 근데 법관들이 봉사자로서의 인식이 있나?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잖아요. 우리가 월급 주잖아요. 권한도 우리가 위임해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상한 법원 문화를 통해서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네. 대법관들이 진짜 나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네. 예전에 사건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지연되고 있으면 본인들이 먼저 늘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뭐 행정사건, 형사사건, 민사사건 뭐 다 특색이 다르니까 제대로 된 심리를 위해서 소부를 더 구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노동법원 좀 만들어 주세요. 노동법원 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득권, 자신의 권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막 밀려서 4명 정도는 받아주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법원에 1000일 동안 사건이 지연이 되면 당사자는 이런 거야. 누가 지금 몽둥이를 날 칠까 말까 하고 있는 걸 1000일 동안 이러고 있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이잖아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와. 이제 변호사들에게 의뢰 자체가 시간만 길게 잡아달라는 의뢰도 들어와요. 사건이 안 끝나고 밀어서 묶여 있는 것 죽인다고요? 자체를 이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갚아야 되는데 1000일 동안 미뤄진다고 생각해요. 나쁜 놈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쉽게 되고. 말해서.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대법원이 저런 말을 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1심과 2심 저기 굉장히 사실 생각해보면 기분 나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심과 2심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정도의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으로 많이 안 가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심, 2심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못하니까 여기까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그게 정상적 사고지. 얘네들 야 똥사람 많이 온다야. 이거를 얘기하잖아. 그렇습니다. 이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또 민주당이 개편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는 법원장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구성 방식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대법관 다양성 확보가 어려운 것은 청문회 제도 때문에 그런 거다. 야, 난 이거 제일 유치했던 것 같아. 모든 것들 중에서도 나는 이 청문회 탓하는 거. 아니 청문회 국회 논의가 하도 괴롭히니까 누가 이 대법관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와 잘못했네 박주민 의원이 잘못했네. 아니, 그런 생각을 속으로 가지고 있는 와, 거. 지들끼리 나 밥 진짜. 먹을 때 투덜대는 것과 달리 법원장들이 모여서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잖아요. 이 사람도. 네.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별개죠. 와. 그러니까 이게 오만 하다 보면 이렇게 선을 막 넘는 거예요. 청문제도라는 게 우리 민주화의 성과 아닙니까? 그 청문제도가 있었기에 그래도 지난번에 문형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네. 우리가 한번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거고 재산 문제를 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재산이 많아도 볼 수 있는 거고 법집행 공무원이 법을 경시한 해도 찾아볼 수 있었던 건데 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조롱을 하는군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이 가셔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만 딱 다루고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거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 살펴볼까요? 사건 배당 무작위성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체계고 향후 큰 사건 발생할 때마다 유사한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자꾸 뭐 위헌 논란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반대로 그러니까 사건 배당 무작위성이라는 것이 옹호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예요. A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든 B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든 사건의 결론은 같다. 그렇지. 요 전제예요. 요 그렇지.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작위 배당을 해도 또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도 다 수용할 수 인정된다는 있는 거예요. 거죠. 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관이 아닌 사람을 법관으로 만들어서 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다. 다른 법원에 있는 판사를 데려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넣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서울중앙법원에 있는 그렇게 법원이 누가 맡든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는 그 균질화된 법관들 중에 네. 배당만 좀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게 갑자기 위헌이 되냐 이거. 그러네. 말이 안 됩니다. 말 자체가. 무작위 배당의 장점은 존재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냐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부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한덕수는 범죄가 증거인멸이 명확한데 그렇습니다. 그냥 영장 발부도 안 해줘요. 그럼 예. 김현장밖에 더 있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의심되죠. 무슨 얘기냐면 영장 재판부에 고만고만하게 보수적이고 고만고만하게 뭐 아버지가 법관이었던 사람 법조 가족 카르텔 속에서 이렇게 임명해 버리면 거기서
무작위로 ABC 배당해봤자 똑같은 결과거든요. 네. 그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국민적 의혹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사람이 온당하게 대법원에 끌어갈 만큼 민주적이지 않다, 또 법률적인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임명한 상황에서 무작위로 간 거니까 네. 무작위 배당이 정가의 보도는 아닌 거죠. 이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내부로부터도 지켜져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고요. 두 번째, 이번에 있었던 내란은 친위 쿠데타예요. 그렇죠. 대통령이란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일으킨 일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위 쿠데타를 꺾기 위해서는, 또 친위 쿠데타에 대한 판결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보다 더 주기 위해서는 동원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좀 차단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법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적으로 침해되는 법원의 독립성을 외부에서 조금 균형 맞춰주는 거. 법원도 동원될 수 있었다라는 국민적 의혹에서 법원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신뢰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내란 특별재판부예요. 네. 그 내란 때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특검이 수사하는 게 엄청 부담스럽겠죠. 지금 뭐 특검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들쑤셨다가 영장이 안 나온다든지, 그렇겠죠. 또는 사건의 결론이 왜곡된다든지, 골치 아픈 문제야. 이런 우려를 좀 갖고 이 있죠. 골치 아픈 문제야. 아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법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렇죠. 우려가 있다는 것 특검이 자체가 수사도 못하는, 우리는 건드리면 안 돼. 우리는 맞는 남들과 다른 말씀이죠. 귀족이야. 예, 너무 맞는 말씀이죠. 네. 아니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향후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요. 친위 쿠데타가 그렇게 큰 사건 중 하나로 치부될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없다고. 어떻게... 전담 재판부는 그 가정법원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이거 가지고만 장난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해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끝으로 하실 말씀 짧게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했고요. 사실은 법원이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권 분립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서로 분립시키고 견제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상권 분립, 우리 국회, 아니 헌법을 딱 보면 상권 분립도 제일 먼저 나오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이 돌아가고 재판이 돌아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입법부가 헌법에 배치되지 않고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는 좀 넓은 재량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패널 그리고 개혁신당 패널들이 이거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막 하고 있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는지 오늘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내란 전담 뭐 재판부 특별 재판부 뭐 만들어요. 만들고 판사도 뭐 추천하는 대로 받아서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들이 이거 인정해요? 앞으로의 판결들이 다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단을 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을 따로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야라는 말을 안 듣겠어요? 이거는 사법 질서의 그냥 근간을 흔드는 거고, 저는 민주당 박희순 의원이 진짜 용기가 있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고 제대로 된 법률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한가하고 나는 저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한가할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적 판결이 나올까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론도 이상할 거라는 거지. 뭘 근거도 없이 예단해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계엄 터지기 전에 계엄에 대한 경고를 민주당에서 했었죠. 네. 그때도 한가하게 넥타이 메고 점잔 떨면서 괴담 취급했었잖아. 완전했죠. 완전했었잖아. 네. 조금 전에 그 친한계 국민의힘 패널이거든요. 네. 한동훈이 당시에 그 계엄 경고를 막 우리가 했을 때 민주당이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한가운 소리 했죠. 네네. 근데 실제로 계엄 터져서 대한민국 난리 나고 지금도 우리가 극복하고 있죠. 지금은 또 전 무책임한 한동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와가지고는 또 민주당이 왜 막지 못했냐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계엄을 확신할 만한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으면 확신의 근거를 폭로해서 국민들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었던 계엄을 미리 막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야,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하지. 네. 나중에 만약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1심에서 무죄 나오더라도 2심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대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를 하면 되냐 이겁니다. 참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거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너무 없어서 어느 대목에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씨는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고요. 왜 한 가지가 중요하냐면 자기도 살해될 뻔했거든요. 노상원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네. 한동훈도 피해자가 될 뻔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한동훈도 그 권력 구조에서 소외됐던 사람이고 한때 측근이었을 뿐이지 내란 당시에는 제껴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이재명 또는 민주당 정권을 공격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란 특별재판부는 아까 박주민 의원 설명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내란 사건 같은 중요 사건을 조이대 맘대로 이리저리 요리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두자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것도 아니라 형법 사건들이 범죄가 여러 있는데 대한민국 형법이 가장 앞머리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1번 범죄로 정한 게 바로 내란입니다. 그렇습니다. 맨 앞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내란이 벌어질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란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다른 어떤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범죄를 응징하고 범죄를 단속할 수 있겠어요. 내란 범죄도 제대로 못 다루는 나라가 이거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말 국가 체제가 지금 균열을 일으키는 상황이거든요. 네.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상식적 보수라고 인식되어지는 국민의힘의 한동훈계 그리고 개혁신당 뭐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아무튼 상식적 보수로 인식되어지는 건 맞잖아.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자들이 저렇게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는 다 사라진 거 같고. 기댈 데가 없어 나는 진짜. 국민의힘은 사실상 극우회에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동안 바라보면서 너라도 좀 제대로 해달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와요. 맞아. 근데 저런 소리 하고 있어요. 저거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사실 이제 특검이 공판전 기소전 증인신문에서 법원에서 증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특검에서 나와라고 하니까 검사하고 법무부 장관 했다는 사람이 나 책에다 써놨으니까 나갈 필요 없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법원에서까지 나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나 이제 나가서 얘기하면 또 배신자로 찍힐 것 같고 하니까 맞습니다. 자기 자리 벗어나려고 그거 모면하려고 결국 저렇게 나오면 정치인으로서의 미래 없어요. 저러면 그냥 유튜브 해야 돼요. 저러면. 네, 유튜브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 작은 유튜브도 있으니까. 네. 나도 유튜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아, 나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합리적 보수로 인식되어지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게 너무 화나. 근데 자기들은 아마 나 봤지. 나는 강성이 아니야. 나 되게 합리적이지. 아마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경고했을 때도 그랬고. 계엄? 아유 저런 가짜뉴스 저 국헌 문란이지 이따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또 저러고 있다고. 제발 저 계엄 막았다는 얘기나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자기가 계엄을 막아냈다 그러잖아. 정말 화가 납니다. 자 지금 굉장히 또 급한 이슈가 있다고 저희에게 호출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요 이번 계엄에 직접 참여한 계엄군이 군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났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란에 참여했던 군인. 내란에 실제로 참여를 했는데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는 거야. 이걸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만약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상원 이 포섭한 3명이 그 판교 그 판교에 있는 제일 무서운데 판교가. 그렇죠. 판교에 있는 정보사 대기하고 대교단. 있었잖아. 예.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그리고 사전에 모의했던 소령 3명을 중령으로 진급을 시켰어요. 저희가 1차, 2차 기자회견 했는데 명단을 계속 이제 뒤지다 보니까 정보사에서 이 판교 구테타 그러니까 내란에 직접적으로 중앙선관위 들어가서 직원들 체포하고 비원 벙커로 압송해서 고문하려고 했던 그 직접적 행동을 한 3명을 진급시켰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니 이 사람들 이름 확실한 거죠? 네네네. 다 확인을 하신 거죠?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심지어 계엄이 일어나기 전 2024년 11월 17일 노상원과 문상호, 김봉규라는 대령이 안산 상록수역의 롯데리아 아니고 인근에 위치한 투썸 플레이스에서 대면해서 이 자리에서 노상원이 지시한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조만간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서류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명의 명단과 부서 그리고 김봉규, 정성욱 이 사람들은 정보사 대령들입니다. 기소됐고요. 수행해야 할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는 임무와 수행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이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3명인데요. 박재규, 권혁기, 이영호, 소령입니다. 이자들이 그걸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사전에 다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2024년 11월 19일 문상호는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저희가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이 3명을. 아, 네. 네. 피고발인 권혁기 그리고 이용호를 포함한 최종 포섭 요원 명단을 보고 받았고 박재규 소령을 포함한 6사 3인방은 최종 섭외된 인원들에게 전화 접촉 등을 진행하면서 진급 등의 보상을 약속하고 소속팀과 동료에게 절대 이를 발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의사를 확인하고 관계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사가 핵심적으로 이 중앙선관위를 타겟팅해서 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던가 네.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해서 네. 비원 벙커로 끄집고 가려고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네. 여기에 이제 블랙 요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포섭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이 소장님 근데 이거 되게 좀 큰 뉴스입니다. 네. 지금 다루지 않아서 그런 거지.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엄중한 뉴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이름을 좀 올려주십시오. 권혁기, 박재규, 이용호. 네. 이 사람들 확실하게 확인하신 거죠? 네,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어떤 뭐 질의 응답이 있었나요? 국방부는요. 저희가 1차, 2차 때도 이미 수사 2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고 드론을 날렸던 곳에 그 북한 드론 날린 그 부대의 장교도 승진했다는 걸 문제 제기했으나 네. 사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무시 전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규백 장관이 지휘하는 국방부가요? 네네. 와. 아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적공 교체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소령에서 중령으로 올라가는 걸 국방부 장관이 다 챙기진 않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인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내란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그걸 뺐답니다. 그러니까 인사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 지침에서 12.3 내란이라고도 안 하고 12.3 사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아니라고. 왜요? 그걸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권 2예요? 블라인드 이제 평가를 하는데 12.3 내란에 가담한 것도 블라인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의 자원을 평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12월 3일에 내란 사태예요. 핵심이죠. 내란 사태 때 뭘 그렇죠. 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진급을 위해서 국민을 죽일 수도 있었던 일로 나서냐 마냐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맞습니다. 인사에서 빠지면 뭐로 평가합니까? 출신이요? 육사냐 아니냐? 이거 안규백 장관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큰 뉴스야 지금. 그리고요 이게 이분들하고도 롯데리아에서도 만나요. 12월 1일 날 노상원,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의 롯데리아에서 만나가지고 노상원은 선발된 인원에 대한 최종 점검과 더불어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될 체포팀의 동선과 임무를 상세히 설명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인 오후 4시 30분에 문상호는 김봉규와 정성욱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대기해라. 편성한 인원을 소집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녁 7시 30분경에 선발된 요원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백여단 본부 대회실로 소집을 시킵니다. 밤 9시 30분에 모든 요원들에 대한 소집이 완료된 후에 문상호는 밤 10시에 중대 보도가 있으니 각자 방송을 보고 다시 집합하라고 지시를 하고 계엄 선포를 위한 대통령 담화 방송이 종료된 후에 문상호가 1층 대회의실에 소집된 요원들에게 방송을 다 봤을 것이다. 장관님 지시로 우리는 중앙선관위에 간다. 장관님 명령이니 군인으로서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문상호 말이 끝나자마자 요원들이 각각 김봉규 팀, 정성욱 팀 2개로 나뉘어서 편성해서 이들이 부여받은 임무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6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해서 신문하는 것을 각각 다 지시를 한 것입니다. 네, 다시 자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진급 대상자 3명 이름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자 권혁기, 박재규, 이용호 이 사람들은 내란 사전 모의를 했던 사람이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에는 판교에 이 3사람 모두 다 대기했던 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아니 이거는 뭐 이거 진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저기 같은데. 화면에 보면요. 이거는 큰일이네. 안중근 장군의 글이 써여 있거든요. 미국 헌신 군인 본분 본분. 정말 옆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정말 창피하네요. 저게 어떻게 군인 본분? 저게 육군의 이제 진급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하면서 네, 인터넷에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걸 본 정보사 다른 요원들이 네.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내란에 적극적으로 뭐래요? 내란범들은 진급시키고 어. 아닌 사람들은 진급해서 누락된 거 아니에요? 뭐래? 3명만큼 누락이 된 거 아닙니까? 뭐래? 기가 차죠. 역적들이 그럼. 진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소극적이거나 반대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요 노상원이 사령관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어느 사람들이 누구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상호가 사령관이 되자 접촉을 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어주는 애들 만나서 포섭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을 다 해서 엄선한 인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진급된 그 3사람은 혹시 수사 대상에 올랐거나 입건됐나요? 그게 왜 깜깜이냐면요. 네. 우리 지기현 재판장님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네. 이분이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할 때 비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무슨 진술했는지 지금 저희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비공개한 것은 정보사를 저는 감싸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란 특검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범죄 사실을 몰랐다면 조은석 특검은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입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확인이 상황이군요. 안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입건이 안 됐겠죠. 왜냐하면 정성욱 등등에 대한 기소된 게 9월 25일 날 첫 재판을 합니다. 그때 첫 재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밑에는 누구죠? 심우정이 싹둑 잘라먹은 그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더 확대해서 수사해야 되는데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환죄 외에는 군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된 게 없습니다. 경찰도 그래요. 딱 멈췄어요. 그 박형수도 지금 저희가 57명 고발해가지고 피해자로 입건만 됐지 뭐 압수수색 한번 하고는 땡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들은 저희가 나열해서 다 이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이 보도 자료를 좀 다른 언론사에 좀 보내보셨어요?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 기자회견 안 보니까. 내가 미쳐요 요즘. 좀 보내요 이런 거. 보내긴 하죠. 보내긴 하는데 보도를 해주냐 많이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건데 왜 빨리 해야지 알려야지. 잘 안 봐요. 다 특검으로 팔려가가지고 다 안 보고 있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아까 이제 내란 재판부 전담 재판부 얘기하셨는데요. 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특검 3특검이 통신영장, 압수영장 신청하면요 통으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칼질을 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 심우정 검찰총장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최상병 특검이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런데 자택에 대한 압수영장은 칼질해서 안 나옵니다. 핸드폰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파견된 경찰들이 집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심우정 나오면서 핸드폰을 압수하는 총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집에다가 증거를 인멸해두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 판사들이 특검의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고요. 뭐 의원실이 자료 요청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확률이 5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초기 수사에서 잘 나오다가 왜냐하면 증거가 확보되면 그다음부터 잘 나와야 되잖아요. 범죄 연결성이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나경원 등등등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한번 으쌰으쌰하고 나니까 칼질이 시작되더래요. 근데 소장님, 근데 이거는 사실 확인이 된 얘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야. 50%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왜냐하면요, 이 조심해야 될 것 지금 같은데.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 이게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은요 범죄의 기밀이기 때문에 이게 기각됐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이걸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기각시켰어요라는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범인은 수사 무능도 있고 또 범죄 증거인멸, 나가도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상대가 증거인멸하게 해주고 도망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가요.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된 지는 오래됐고 또 하나 내란 특검은 지금 현재 내란이 일어났어요. 안에서 검사들이 검찰청 없어진다니까 태업을 하기 시작해서 조은석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이걸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규모가 가장 크니까요. 그 다음에 타격이 김건희 특검입니다. 잠깐만. 검찰 개혁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최종안이 이제 결정되자 내란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태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수사 진행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쩐지 요새 뭐 내가 아무리 찾아도 요새 뉴스가 옛날만큼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규모가 가장 큰데 가장 검사 수가 파견이 많은 데가 내란 특검이고요. 그 다음이 김건희 특검이고 가장 작은 곳이 최상병 특검이에요. 최상병 특검은 검사가 1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명 특검이 진압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냥 안 들어? 군검사도 파견돼 있죠. 군사경찰 파견돼 있죠. 경찰이 있죠. 특별수사관 변호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명 니네 수사하지 마라고 해도 진압이 가능한데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진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원들을 다 돌려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제가 봤을 땐 자기 후배들인데 배째라 그러고 지금 선배 말 안 듣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수사 방해, 그리고 검찰청 친정 없어진다고 조직적인 수사 태업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얼마 전에 개정하려고 했던 더 센 특검법을 저는 압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같이. 그러니까 검찰, 법원,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더 센 특검을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도 방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고요. 실제로 뭐 그
영장 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했다면 뭐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1호 사원 권성동이지만 추경호부터 2호, 3호에 가서 40m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내란 관계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명운을 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그렇죠. 원래 네트워크가 똘똘 뭉쳐져 있고 네. 뭐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카르텔로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2, 제3의 내란이라고 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오창희 사무국장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그 두 분 그 유력한 분들인데 그 좀 언론사에 좀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력 언론사에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네. 문제고 네. 일리가 다 있어. 네, 내가 네, 볼 때는 맞습니다. 자 네.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데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야 너무 행복하다 이러겠어?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나는 솔직히 약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특검이 잘 돌아간다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완전 돌아버리겠어요. 사법부 지금 영장 안 내줘. 사법개혁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사법부는 군사법원 업무를 지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계엄법을 위반하거나 포고령을 위반하면은 모두 군사법원에 재판받아야 되는데 재판 지원 사무를 보기 위해서 모여서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대법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냥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대법원장께서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소리는 그거는요 총리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자기는 말렸다. 난 거짓말했어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한덕수도 거짓말했는데 조희대라고 거짓말 안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대해서 압수영장 신청했나요? 안 했잖아요. 저 압수영장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자진해서 대법원이 그날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회의록 같은 거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이 국회 나와서 하는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은 문제가 되면 관봉권이든 뭐든 국회 불려 나와서 답변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왜 판사들은 안 나오는 거죠? 네. 아니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천대엽만 나와요. 천대엽만 나와요. 그게 법원이 갖고 있는 양심의 자유, 양심에 따라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어느 법에 도대체 저촉되는 겁니까? 저는 판결 잘못하는 판사들요 다 국회에 끄집고 나와서 다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법부의 독립성이 해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을 해야죠. 근데 법원에 나오는 판결들 보십시오.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나?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소장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 조금 이틀밖에 안 남아서요. 홍정기 일병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많이 심각해. 저희가 14,000명밖에 지금 이 재판부 탄핵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7일 날 저희가 마감인데 홍정기 일병 어머니 판결도요. 사실은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으면 이 군이 잘못한 거예요. 군이 잘못했는데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 80% 물래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병원 안 보내서 백혈병을 죽게 만들었는데 배상금은 우리 반려견보다 못한 배상금을 책정하면서 80%의 소송 비용을 물라고 하고 항의를 하니까 제가 영상을 드렸는데 항의를 하니까 판사들이 도망가요. 그 다음에 또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의 판사들이 자기 판결에 대한 확신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위원이 나중에 선고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직위원이 잘 선고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늘 지금 윤석열 재판을 했는데요. 9회째 지금 불출석하고 있어요. 근데 강제 구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강제 구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조은석 특검도 강제 구인 못했어요. 김건희 특검도 강제 구인 못했습니다. 이제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을 이명현 특검이 잡아오셔야 되는데 제발 좀 수갑 채워서 국민들 앞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팬티바람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옷을 입혀서라도 저는 제가 인권활동가가 수갑 채워서 국민들 앞에 세우라는 얘기가 하기가 참 뭐한데요. 요즘은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도대체 권력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안 채우고 그런 얼마 못 냈다고요? 버스 비용 정산하다가 2,800원인지 뭔지 그거 차이 난 사람은 절도범이라고 실형을 주는 판사의 기준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권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임태훈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명 35,000명이 모자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현충원 가서 많이 우시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서명 좀 많이들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